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강의 여러 번 했거든요. 오늘만큼 에너지 좋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좀 생겼나요? 네. 안 웃기죠? 네. 그 얼굴에 이런 질문을 첫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 재밌는 동영상 하나 짧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도 걸려 그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안기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는 못생겨지는 줄 아나 너도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분? 네. 제목이 못생긴 척이에요. 네. 지금 얘네들 둘이서 나 사실은 잘생겼는데 못생긴 척 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못생긴 척 너무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얼굴과 상관없이 이 오빠가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거 아세요? 얘네 둘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가수예요. 가수인데 노래는 이 여동생이 훨씬 잘해요. 근데 돈은 오빠가 다 벌어가요. 왜 그럴까요? 오빠가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해병대 갔다가 작년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오빠가 돈을 다 벌었대요. 이 동생이 얘기하기를 나 오빠 군대 가 있는 동안 열심히 나 혼자 방송생활 했는데 돈을 벌어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생긴 건 그렇지만 참 부러운 일이다, 그죠? 네.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인데요. 저도 이때 진짜 못생긴 척 하는 게 진짜 절정이었어요. 자기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참 그랬네요. 네. 한번더 하시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정혁 대위라고 요즘 엄청 인기가 많던데 저도 1렙에도 대위 출신이거든요. 저는 김민철 대위였습니다. 나는 저는 뭐가 있어요. 똑같은 대위죠. 근데 제가 1렙에도 이제 38살 돼지띠고요. 02학번입니다. 그 부경대 아시죠? 부경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학교 갔는데 ROTC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해군 대위까지 하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해군 생활할 때 좀 힘들었어요. 다른 보통 분들은 병사들보다 장교가 편하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 장교들이 훨씬 더 일이 많습니다. 참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랑 뭐 다른 거 있나요? 힘들게 군생활 했었어요. 힘들게 군생활 하고 제대하고 이제 취업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사람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죠. 직장 다니기 힘들죠. 저도 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제 인생 최고의 난이도를 만납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 이 사진은 제가 아내랑 같이 이태리 로마 그 피렌체라는 곳에 이제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신혼여행 가서도 싸웠습니다. 저희는 왜 싸웠냐면 사실 아내랑 저랑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이때는 마카롱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마카롱 주변에 흔하잖아요. 벌써 이게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마카롱이라는 이 디저트가 되게 귀했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 그 이태리 이런 데 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갔는데 저는 그때 마카롱의 이 과자를 처음 봤죠.
한 6개 정도 담아놓고 가격이 3만 원대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거 절대 살 수 없는데 와이프는 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었습니다. 네. 참 저희는 연애 때 정말 많이 싸웠는데 결혼하면 덜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심하게 싸웠거든요.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몇 가지 제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가구들 좋아하시나요? 예, 앤틱 가구들. 저는 앤틱 가구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누가 쓰다가 버린 것 같은 중고 가구들이 한 5점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누구한테 얻어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돈 주고 샀대요. 너무 허름해서 그냥 헐값에 사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앤틱 가구가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수백만 원어치를 남편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사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요? 또 하루는 참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그래 한번 키우자 해가지고 이제 키우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예쁜 고양이를 찾아냈어요. 이 고양이를 저희가 세종까지 가서 80만 원을 주고 이제 입양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고양이 한 마리 데려오면 되는데 굳이 세종까지 가가지고 80만 원 주고 사오는 그런 아내. 저는 아내 옷장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요. 문을 여는 순간 그냥 답답해. 옷이 막 쌓여있거든요. 이건 실제 사진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제 포온 사진인데 하루는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큰맘 먹고 아내 옷장을 내가 한번 정리해줘야지 라고 했어요. 정리를 하다가 제 스스로 짜증이 밀려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왜 짜증이 났냐면 아내가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택도 안 뜯은 새 옷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옷장문을 닫았죠. 그런 아내였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나쁜 년 같죠. 네. 근데 사실 우리 두 부부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부부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랑 나랑 싸우는 이유가 성격 차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파집고 들어가면 결국 돈 문제 때문인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걸 한번 나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 세방이라는 물류회사였습니다. 제 첫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돈 때문이었어요. 제 신입사원 첫 해에 받았던 연봉이 대략 5,500 정도 됩니다. 벌써 한 6, 7년 전인데 물론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사원 치고는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퇴근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마음껏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 같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돈 버는 기계랑 돈 쓰는 기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돈 버는 기계가 절대 못 이깁니다. 돈 쓰는 기계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같이 오락실 가서 한번 붙었어요. 아내가 실제로 이 춘리라는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돈 쓰는 기계가 무조건 그때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결혼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거 그래서 이제 제 그때 당시에 마음이 이거였죠.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지만 미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반면에 나에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 있나요? 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공감이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결혼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이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다가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이혼이었습니다. 이혼해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벌어보자. 아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벌어보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영업이에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업을 선택합니다. 제가 자동차 영업 하다가 이게 쉽지 않아서 보험영업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한 3, 4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영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매번 제가 출근할 때마다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번 달은 누구를 만나서 계약을 하지?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왜냐? 이런 영업 현장에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고객들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어떻게 계약을 잘 해놨어? 그래서 다음 달 1일이 되면 또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내가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월급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은 힘들어지고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었어요. 플러스에서 또 고민이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영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할 때 이 제품이 내가 판단하기에 좋지 않으면 이게 권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단점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보험회사 다닐 때. 그래서 이게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나는 포크페이스하고 내가 이제 말을 잘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숨겨지나요? 안 숨겨지거든요. 영업은 말로 한다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영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격 자체가 누군가를 활발하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할 때 저의 삶은 하이에나 같은 삶이었어요. 마치 하이에나가 넓은 그런 들판에서 그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듯이 저도 조금 어리석은 그런 좀 애매한 고객들 없나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호구를 만나서 내가 계약을 하나 이런 그런 하이에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동생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먼저 만나서 목을 바로 물었습니다. 바로 보험 계약을 받아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목이 물린 상태에서 저한테 뉴스킨 세미나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잘못 물었구나. 똥 밟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번은 가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11시까지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왔던 게 저의 첫 뉴스킨 경험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왔다라는 건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와이프한테 이제 거짓말하고 갔어요. 그리고 오는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저기 옆에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일부러 멀리 주차해놓고 차 안에 내 지갑, 신분증, 그 다음에 현금, 카드 다 놔두고 핸드폰만 달랑 들고 왔어요. 혹시나 나한테 이상한 물건 강매시킬까봐, 혹시나 강제로 나한테 가입시킬까봐 딱 차단하고 온 거죠. 11시까지 오라고 해서 일부러 11시 딱 맞춰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와가지고 혹시나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게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딱 맞춰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서 이제 듣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맨 앞자리에 여기 딱 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1시간 넘는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첫 세미나가 그때 당시에 블루다이아몬드 곽정환 사장님이라는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죠. 내가 생각하는 여자 직업의 1등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연금 빵빵하지, 방학 때 다 놀지, 출퇴근 확실하지, 너무나 최고의 직업인데 그걸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에이지람이라는 이 화장품 디바이스가 곧 출시가 되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화장품 업계가 싹 뒤바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 들어가는 이 화장품 내용물이 각자 개인 맞춤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려 2천여 가지 코드 조합으로. 거기다가 여기에는 에이지락이라는 과학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더디 늙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이 기계가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멍으로 아침 저녁으로 손만 넣으면 정량이 똑똑 2번 떨어지는데 그것만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래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나 화장품 정말 관심은 없는데 이런 제품이라면 사업해볼 아이템으로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미나 중에 이 책 2권을 언급했었습니다. 돈에 관련된, 부자에 관련된 책을 언급하셨는데 안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보험 영업이었잖아요. 돈에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관심이 생겨서 차를 찾으러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이 책 2권을 삽니다. 사서 읽어보고 이거 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저희의 비즈니스가 시작됐어요. 그게 벌써 이제 4년 6개월이 됐거든요. 저는 모르고 이 책 2권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이 책 2권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있어도 이런 책이 있다라는 사실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벌써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예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된대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오른쪽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부자들은 어디 있나요?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들이 있죠. 내 주변을 살펴봐도 그럴 겁니다. 아마 생각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부자가 누구 있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명도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몇 명 진짜 소수 떠올려지실 건데 그분들이 아마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 핵심은 뭐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넘어갈 방법이 없어서 넘어가지 못한대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왜? 이쪽 국내로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벽을 단단하게 쳐놨으니까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책의 저자가 책에 언급을 해놨어요. 참고로 그 책의 저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책을 한번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오늘 나를 초대하신 분을 통해서 책을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노동력과 시간 안에서만 돈을 벌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넘어서는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사업가들은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발생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끔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즉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비활동소득, 내 활동과 상관없는 소득을 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내 삶을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이 비활동소득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셔서 여기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자일까요? 사업가일까요? 네, 사업가죠. 왜냐? 이분은 커피 직접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커피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 속한 전국의 자영업 그 매장이 몇 개 정도 되냐면 1337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각 매장마다 매월 30만 원 정도씩 로열티
그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원 곱하기 1337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이라는 돈을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들인 거예요. 비활동 소득으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소득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능하다. 제가 좀 이따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워렌 버핏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어요. 당신이 사는 동안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내 원이죠. 누가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줍니까? 다 늙어가는 사람은. 그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 2인 가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나랑 내 와이프 둘이 남고 아이들 다 출가 보내고 둘이 사는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떤 매체들마다 평균 비용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2인 가족은 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진짜 기본이잖아요. 노후 적정 생활비. 기존은 이겁니다. 내 아이들 다 출가 보내고 계산하는 거예요. 나랑 내 와이프 2명만 남았어요. 주거비. 주거비라고 하면 대출 상환비도 있을 거고 관리비, 가스비 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쿨하게 이 대출 상환은 다 갚았다고 칠게요. 다 갚았다고 치고 한 달 관리비, 생활비, 그냥 관리비랑 가스비 이런 것만 얼마 정도 될까요? 30만 원 너무 많다. 조금 우리 소형 아파트에 사는 거 20만 원만 칠게요. 20만 원. 식비 얼마 정도 계산해야 될까요? 100만 원. 네. 우리 맛있는 거는 되도록 먹지 맙시다. 하루에 1인당 한 10,000원씩만 씁시다. 그럼 2개 하면 60만 원 정도 되죠? 네. 교통비 얼마 정도 될까요? 교통비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죠. 차량 유지비, 주유비 뭐 이런 것들. 차량 할부가 끝나지 않으면 뭐 할부비도 들어가죠. 근데 할부 다 갚았다 칠게요. 네. 한 20만 원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원리는 절대 안 합니다. 통신비 이거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20만 원 잡아야 되죠. 네. 근데 다 늙었는데 우리 아이들 콘서트 이런 넷플릭스, 멜론 이런 것도 아이들 공부해서 같이 쓰고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 얼마 될까요? 보험료 많이 드는데 늙었으니까 다른 보험료 다 이제 치우고 실비만 넣읍시다. 실비만. 그러면 실비랑 진짜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면 32, 30 정도. 의료비 많이 들겠죠. 근데 20만 원만 적잖아요. 경조사비 이거 나이 드시면 더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주변에 많이들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근데 10만 원만 적잖아요. 한 달에 진짜 내 친한 지인 1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만 원만 적잖아요. 각종 렌탈료. 요즘 렌탈 시대잖아요. 정말 많이 렌탈로 사시잖아요. 근데 다 줄이고 10만 원만. 생활비, 뭐 화장품, 건강식품 먹어야 되잖아요. 각종 뭐 손모제 진짜 뭐 집에 형광등 달고 뭐 이런 것들 30만 원만 잡을게요. 용돈 사실 사치인데 그래도 넣었어요. 하루에 5,000원씩만 쓸게요. 둘이 합쳐서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모르잖아요. 예비비 갖추고 있어요. 한 20만 원 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300 됩니다. 거의 300. 여기 빠진 항목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250이라는 돈이 진짜 겨우겨우 살아가는 돈이거든요. 250으로 살려면 사실 웬만한 관계는 다 끊고 살아요. 관계 자체가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우리 노후에 한 달에 한 200 정도씩, 250 정도씩은 나한테 들어와야지만 내 노후가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더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보통 이때 취업하죠. 은퇴 이때쯤 합니다. 살긴 또 오래 살아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25년 벌어서 45년을 살아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45년 살아내는 비용이 얼마일까? 아까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씩만 곱하면 250 곱하기 45년치 하면 13억 5천입니다. 즉 내가 은퇴 시점에 이 정도 돈이 나한테 안 모여 있으면 내 은퇴 이후 노후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는 내 은퇴 시점부터 매월 25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나한테 시스템이 없으면 내 노후는 엄청 힘들어질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뤄내 나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3억 5천을 25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야 되는지 아세요? 250에서 300 정도는 저축을 꼬박꼬박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가족들 다 건강해야 돼요. 큰 병 걸리면 절대 안 돼요. 사고 잘 피해서 다녀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 절대 망하면 안 되고 애들은 제때 취업하고 지 스스로 결혼해줘야 되고 실직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내 수입도 올라가줘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보여드리면 나는 100세까지 안 살고 한 80에 죽을래. 그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80에 죽는다 해도 7,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시점에 그 정도 모으고 돌아가시는 분, 아니 은퇴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제 주변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7,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친구 중에 암이 걸렸어. 그럼 서로 축하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드디어 너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혹시나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됐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많이들 없으시죠. 만약에 내 부모님이 노후 준비 다 됐다. 그거 진짜 축복이에요. 만약에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돼서 막 쫄쫄 굶고 계시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뉴스에 불효자들 뉴스 사건 사고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원해서 불효자가 됐을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효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은퇴를 빨리 하겠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하여튼 빨리 은퇴하겠다. PPT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리타이어먼트 얼리 맞죠? 파이어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평생을 내 계획을 두고 평생을 살아갈 내 재정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거에 필요한 재정 목표를 일찍 마련해가지고 내가 나머지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늦어도 40 초반까지 내 평생에 필요한 자본을 모아놓고 그 뒤에는 내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계산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 초반까지 약 12억 원 정도 모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12억 원 정도 모으면 나머지 이후에 돈만 쓰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12억 원이라는 자산을 굴리면서 나오는 그런 소득을 같이 병행하면서 일에 굳이 얽매이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40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 12억 원 모으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걸 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진짜 웬만하면 버스도 안 타요. 한 1시간 정도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그냥 버스 안 타고 다녀요. 집도 안 사요. 트럭에서 잡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돼서부터 이제 몇 권에 관련된 책이 나왔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진짜 방법인가 막 이렇게 동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걸 봤을 때 오히려 더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짧은 기간 동안 12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우리 한국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년에 1억씩 모으는 거 되나요? 내 연봉이 5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생활비의 25배 정도는 바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은 돈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나고 그 7% 중에 4%를 내가 생활비로 쓰면서 산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25배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모아놨다 한들
요즘 연평균 수익률 7%짜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너무나 쉽지 않은 얘기라니.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가 13억 5천이라는 이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매월 250만 원 정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든지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다 몰두하고 있습니까? 취직에 몰두하고 있죠. 그 젊은이들 100명이 취업 준비를 하면 그 중에 1%만 대기업에 들어간답니다. 1%만.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이 딱 펴지나요? 바로 안심이 되나요? 그냥 세상 끝나나요? 아니죠. 관련해서 또 영상 하나 짧게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아예 퇴직금을 억대로 받아도 네.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네.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소비 옛날 수준을 소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네네. 그때 아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교환학생으로 네. 스페인에 갔어요.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일본으로 자기는 거기서 목공 그 장인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2년 동안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네. 돈이 말랐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쓰기만 하니까 2년 만에 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뭐 다른 데서 그러니까 뭐지 그 협력사 했던 분이나 이런 관계가 있던 회사 임원분들이 계속 웃으면서 아유 저희랑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진짜 현실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얘기 듣고 소름이 돋네 진짜. 서로 아유 또 많은 저기 일을 아니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네. 저 선배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네. 하다가 나가서 또 다른 자리로 네. 가면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커리어가 이어질 걸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가서 뭐 사업하고 이런 것들도 왜 나가냐. 그때는 이제 대기업 이렇게 다닐 때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한테 힘이 있다고. 그리고 나가면 그 힘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개 개인의 일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분 유튜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신사임당이라고 요즘 유명하죠. 네, 이분은 누군 것 같아요? 네, 동네 아줌마 같죠. 네, 저도 누군가에서 봤는데 이분의 남편분이 그 한진해운에 그 이사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사로.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받아서 모아놨던 돈들 한 몇 년 만에 다 까먹고 하다하는 데서 이 부부가 감초 농사를 지었대요. 네. 근데 이것도 답이 아니겠다 싶으니까 지금 남편분이 어떤 일 하냐면 택배 일 합니다. 대기업에 임원으로 나왔는데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 연세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보면 한 60 정도 돼 보이죠. 근데 이분 60이면 앞으로 한 20-3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 진짜 막막하지 않나요? 예. 임원으로 나오셨으면 최소한 20몇 년은 근무하고 나오셨을 건데 대기업이 답이 될까? 왜 이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회사 다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위 0.1%. 진짜 대기업에 임원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면 어느 정도 킥이 트입니다. 근데 이분들처럼 애매하게 나오면 또 애매한 거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 간다 하는데 한 10몇 년 근무하다 나오거든요.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 정도 돼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더 점점 짧아지고 있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들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게 연금이잖아요. 연금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국민연금 떠오릅니다. 국민연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국민연금 제가 알고 있는 연금 상품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내가 낸 돈 대비 제일 많이 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만큼 자기네들도 더 주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이 국민연금.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막 욕하죠. 내가 낸 돈 받을 수 있겠냐면서 욕하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거죠.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죠. 모아놓은 돈이. 그래서 저기 지금 내고 있는 내 돈이
내가 정작 받아야 될 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만 없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문제가 또 뭐가 있나요? 받을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받아가시는 금액이 30만 원대예요. 30만 원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40몇만 원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빼먹었대요. 근데 그거 해도 4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른 연금으로 채우려면 우리가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연금을 가입하는 게 뭡니까? 보험사를 통한 연금 상품이죠.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1%대잖아요. 우리는 3% 정도 금리 줄 테니까 우리한테 연금 상품 가입하세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그거 뚜껑 열어서 보잖아요. 어떤 맹점이 숨어 있냐면 3% 이자를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내가 낸 돈에서 약 10%가 넘는 사업비라는 수수료를 먼저 떼고 거기서 3%를 붙여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보험 상품에 내가 10년을 넣어도 내가 낸 만큼 돈이 안 모여 있는 거예요. 보험 상품 자체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보험사 연금을 통해서 내 연금을 미래를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네, 지금 뭔가 많이 속이 상하시죠? 네. 네. 여태까지 넣은 건 그냥 내가 뭐 돈 좀 모았다 이런 식의 이제 위안을 삼으시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제가 보험 영업할 때 이걸 알고 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아는 순간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도 안 되죠. 안 그래도 성격도 별론데 영업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계약자는 그냥 연금은 연금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확정금리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자들은 내가 낸 돈은 당연히 그대로 모아주고 거기 플러스해서 너네들이 얘기한 이자율 당연히 쳐줄 거고 플러스해서 연금이니까 더 많이 너네가 뭐 얹어서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보험료로 뭐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기간 동안 냈으면 그 1억을 쪼개서 당신이 앞으로 한 30년 살 것 같아요. 그럼 30년치 쪼개서 그냥 그대로 내주는 게 연금 상품이에요. 그래서 절대 보험사가 뭔가 더 얹어서 주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을 써놨는데 결국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공무원 준비해야 되겠다. 왜? 공무원 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연금 나오니까. 근데 공무원 실세가 이렇습니다. 이래요 지금. 9급 임용해서 6급으로 퇴직하면 그 뒤에 받을 연금이 134만 원. 내 주변에 어떤 20대 친구가 열심히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9급에 합격했어요. 그럼 얼마나 축하해 주느냐요. 주변에서 난리 나죠. 공무원 됐다고 많이 축하해 주죠. 근데 그 친구의 인생은 이겁니다. 30년 열심히 근속해서 그 뒤에 받는 연금이 이거다. 그럼 내 주변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받던데요. 자기 월급에서 더 공제해가지고 연금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진짜 못 살아요.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제 친구 지금 이제 한 벌써 그 친구도 7년 정도 공무원 생활했네요. 9급으로 딱 들어갔을 때 월급이 140 얼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 인식이 또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점점 더 깎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게 사실 거기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경쟁률 두고 들어갔는데 사실 어찌 보면 피해자가 또 되는 셈이죠. 5급 임용 쉬울까요? 예, 이거는 진짜 과거를 옛날 얘기하면 과거 급제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제 ROTC 친구 중에 이 5급에 도전한 친구가 있었어요. 국정원에 들어가겠다고. 예, 그 친구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했었거든요. 근데 한 4년 정도 준비하다가 소식이 끊겼어요. 예, 그 친구가 시험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에서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안 뒷배경이 별로여서.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진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이 어디로 몰립니까? 부동산에 몰리죠. 부동산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대한민국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근데 부동산이 진짜 돈이 되려면 이게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기대하는 수익이 뭔가요? 시세 차익이죠. 내가 살 때 대비 팔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게 내 시세 차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비용. 어떤 비용들이 있나요? 부동산에 매입하면 네. 일단 매입 당시에 복비 줘야 되죠.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매입과 동시에 세금 엄청 내야 되죠. 네. 플러스해서 재산세 내야 되고 부동산 매입하면 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플러스해서 또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기회비용이 있죠. 이렇게 큰 돈이 내가 이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이 돈을 다른 데 오히려 투자했더라면 다른 기대 수익률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지역은 부동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데 계산상 이 비용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매입하고 나서 5년 정도 됐을 때 매입 당시 금액보다 대략 한 150% 정도 오르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부동산은 돈 벌었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용들이 다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플러스에서 또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현금화가 쉽지 않죠. 하면 갈수록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건가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 집을 샀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산이 바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왜? 나한테 현금화가 당장 힘드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필요할 때 돈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걸 팔아야지만 나한테 현금을 들어오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는 집이 오른 거는 내 자산이 증식했다고 좋아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낼 세금만 더 많아질 뿐이에요.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사는 집 따로 있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 따로 있어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사람도 별로 없죠. 플러스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투자되는 부동산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출도 제한하고 있죠. 플러스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현금으로 창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내주고 내가 월세 수익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 벽이 깨졌어요. 5%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1억에 5% 500만 원 정도 연평균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공실도 많아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게 부동산 시장 맞아요. 근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업을 통해서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저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한테 사업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사업 기회를 주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 다 만들어 놓을게요. 비즈니스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 모이세요. 모이면 우리가 사업 기회 다 줍니다. 이걸로 당신의 재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게 뉴스킨의 사명과 비전이거든요. 뉴스킨은 어떤 회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름 들어보셨죠? 이거 이전에 우리가 통용되던 용어는 뭐냐? 다단계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이건 뭐냐면 모든 회사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걸 유통되도록 만드는데 그 이전에 마케팅 활동을 거칩니다. 모든 회사는 그렇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이 마케팅 활동을 회사 자체에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위임받아서 내가 마케팅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커미션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잘하느냐?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나로 인해서 뉴스킨즈의
가입하고 뉴스킨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나로 인해서 뉴스킨 매니아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뉴스킨의 매출에 기반해서 나한테 커미션을 주는 게 뉴스킨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아까 제가 비활동 소득을 강조했는데 이 내 소비자 그룹에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난다면 나한테도 반복적인 그런 소득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즉 비활동 소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제품력이죠. 뉴스킨에서는 모든 제품을 all over the good, none over the bad, 좋은 건 넣고 안 좋은 건 안 넣는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이 되어버린 요즘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 밖에 과자 그냥 흔히 애들 그냥 한 봉지 쉽게 사주죠. 근데 보세요. 과자 한 봉지 먹으면 각설탕 70개 먹는 꼴이래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과자 회사에서는 이 과자를 먹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네들이 이거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화장품 회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송하다고 해놨어요. 자사 제품 중에 유해물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조치합니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웃긴 거예요. 유해물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죄송한 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밖에 회사들 대부분의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는 법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문제없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나 이런 데서 올바르게 다 검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죽음 그 가습기 살균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쓰는 건데 안 좋은 성분을 감히 넣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생각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의 그런 건강이나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뉴스킨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뉴스킨에서 몇 해 전에 주방세제를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걸 많이 팔아서 돈 벌 목적이 아니라 보니까 설거지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주방세제가 그릇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방세제를 만들었는데 전 성분을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통에 7,000원 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팔면 뉴스킨에서 돈 많이 벌까요?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목적은 뭐냐? 이걸 많이 판매함으로써 이걸 쓰는 사람들이 건강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선의 힘이 되고자 하는 기업 두 개가 붙으면 누가 더 좋다 할 수 있을까요? 뭐라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만드는 제품, 여기서 만드는 제품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이거 안정성은 기본이고 플러스에서 기능성까지 제품력까지 더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에이지락 기술이거든요. 에이지 노화를 잠근다. 노화를 잠그겠다는 당찬포고요. 이 사업이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벌써 이게 16년 기사예요. 앞으로 4년간 바이오에 3조 투자하겠다고 이재용 씨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를 했죠. 삼성 바이오라는 그 회사가 설립되고 거기에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에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결과품을 내놓은 게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이게 힘든 시장이 여기에요. 왜 이런 투자를 하느냐? 벌써 이거는 14년 기사예요. 보면 항노화 산업이 앞으로 뜰 거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이때 당시에 12조 정도였는데 2020년 되면 27조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했던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넓은 시장인 거예요. 근데 뉴스킨에서 이 시점에 막 다른 회사들에서 뒤늦게 막 뛰어들려고 하기 훨씬 이전부터 뉴스킨에서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버렸습니다. 그 런칭의 배경은 뭐냐? 이 라이프젠이라는 연구소를 인수함으로써 가능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소식하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원숭이 실험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CR이라고 작게 적혀 있죠. 이게 뭐냐?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 제한 실험이에요. 원숭이 76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적게 먹이고 한쪽은 정량을 먹이고 키웠더니 30년 정도 지나니까 적게 먹은 애들이 훨씬 젊고 건강한 거예요. 딱 사진으로 봐도 비교가 되시죠? 얘는 털이 다 빠졌어요. 이미 눈빛도 많이 갔죠? 네. 근데 얘는 눈빛이 엄청 매서워요. 그죠? 오히려 얘가 한 살 정도 더 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결과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관련 데이터들이 다 있는 라이프제인 연구소를 우리가 인수한 거예요. 누적 데이터까지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뉴스킨에 자산이 된 겁니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에이지락 브랜드가 벌써 런칭한 게 10년이 됐어요. 2010년도에 런칭이 됐거든요. 런칭을 하자마자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포브스라는 잡지에서도 뉴스킨 주식 사야 된다라고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뉴스킨에서 패종식을 무려 5번째 뉴욕 증시 패종식을 합니다. 뉴욕 증시 패종식의 의미는 뭐냐? 그 해 동안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초청해가지고 종을 땡땡땡 물리게 해주는 게 뉴욕 증시 패종식이에요. 보세요. 우리 뉴욕 증시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뉴스킨 회사의 뉴스킨의 10주년 에이지락 브랜드의 10주년을 우리 축하합니다. 라고 이제 딱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뉴스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들이 전 세계 1위 브랜드가 됐어요. 전 세계 1위. 한국 1위, 미국 1위도 아니고 전 세계 1위.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아이템으로, 우리의 사업 아이템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뉴스킨에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제품이면 반복적인 재구매가 될까요? 네. 사업자들은 자신있게 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받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징해서 저희 제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재구매가 될까 안 될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두 친구 보여드렸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요? 곡 잘 써서 저작권료 받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예. 혹시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없죠? 우리가 월 100만 원 비활동 소득으로 벌어내려면 은행에 얼마 정도 예치해놔야 될까요? 8억 정도는 예치해놔야 됩니다. 그럼 8억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66년 걸리거든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많이 돌리잖아요. 부동산 월세 수익 100만 원 얻으려면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될까요? 최소 3, 4억짜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씩 저축해도 33년 걸려요. 답이 안 나오죠. 뉴스킨에서 아까 같이 내가 소비자 그룹을 구축해가지고 100만 원 받으려고 매니아 고객 한 15명 정도 확보하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쉬울까? 내 인생을 딱 두고 봤을 때 뭐가 더 빠른 방법일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뉴스킨의 보상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뉴스킨의 보상은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줍니다. 첫 번째 쉐어 보상이에요. 이건 제품을 공유하고 쉐어링 보너스를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개하고 6%, 소개비 6%입니다. 내가 써보고 좋아. 그래서 야 친구야 너도 써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사서 쓰면 그 친구로 인해서 뉴스킨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매출액의 6%를 나한테 줘요. 이걸 받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용돈 수준이죠. 용돈 수준. 더 많이 받으려면 두 번째 빌드 보너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룹을 구성하고 주간 빌딩 보너스를 받았어요. 즉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로 인해서 뉴스킨을 쓸 소비자들 그룹을 만들면
그 그룹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나한테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평균 매출액의 한 20% 정도를 줍니다. 20%. 그래서 아까 이 그룹에 15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4,5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거의 20%인 100만 원 정도가 나한테 연금 같은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5명 내가 직접 다 일일이 만나서 가입시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단계 회사거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내 소비자 그룹이에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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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쓰는 매출, 그 매출에 해당 퍼센테이지도 나한테 주는 게 이 회사의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 리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팀의 성장에 따른 월간 리딩 보너스를 받으세요라는 거거든요. 즉 이제 소비자 그룹을 더 능가해서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룹을 만들어내면 그 사업자 그룹의 매출의 5%가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사업을 같이 했어.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 사람도 자기가 소비자들을 가입시킨다는 얘기죠.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15명 정도라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소비자들이 쓰는 총 매출의 5% 금액이 나한테 세 번째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얘기를 저희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4년 반 전에 저희 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가 가입시킨 소비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룹 이하로, 저희 부부 이하로 가입되어진 소비자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엄청 많이 시켰죠?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일일이 300명을 만났느냐? 아니죠. 저희는 몇십 명 정도 만났는데 그분들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가입되신 분들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0여 명이 우리 제품을 꾸준하게 열심히 써주고 계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한 5, 60명 정도가 매니아로서 꾸준하게 써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5, 60명이 쓰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저희 진짜 신기해요. 보면 가만히 있어도 한 2천만 원 이상 떠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볼 때 요즘 저도 일 많이 열심히 안 했지만 저희 아내도 요새 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사람들 잘안 하는데 근데 그 정도 금액이 자동으로 떠요. 그럼 그 금액의 20% 대충 계산되시죠? 그게 저희의 소득으로 일단 잡혀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소득이 여기 리드 보너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4년 반 동안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몇십 명 정도 이제 가입을 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몇십 명 정도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한 사업자당 진짜 못해도 올리는 매출의 5% 금액이 15만 원 정도 돼요. 진짜 이 사업자가 기본만 했을 때 올라오는 5% 금액이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내 그룹에 10명 있으면 150만 원, 100명 있으면 1,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저희는 아직 100명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수십 명 그룹이 되어 있어요. 4년 반 만에. 그럼 이게 이제 소득으로 잡힌다는 내용인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저희가 놀아도 들어온다는 비활동 소득. 요즘 연금복권 아시죠? 연금복권 걸리면 대박이죠. 대박인데 딱 걸리면 20년간 5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도 세금 다 떼고 390만 원 실수령 한다 하더라고. 20년간 매월. 근데 저희 4년 반 만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몇 배를 뛰어넘는 게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 가능한 게 밖에 기회가 있나요? 이런 기회를 뉴스킨에서 저희한테 줬다고. 그래서 저희는 뉴스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다음에 이제 구현진 사장님이라고 이제 백만장자 사장님 나오셔서 강의할 겁니다. 그분은 여기에 몇백 명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4년 반 전에 읽어봤을 때 저희한테 막 이렇게 뉴스킨 보상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사업하는 4년 반 동안 이사를 3번이 가셨거든요.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을 막 리얼리하게 막 넓히고 차도 바꾸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냥 맨날 그러니까 웃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막 샘날 정도로.
근데 그거를 기회를 뉴스킨에서 다 얻어서 했다고. 아까 봤던 그 미정혁 대위랑 저랑 뭐가 다른가?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제발 좀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왜 베드로라는 인물을 꺼냈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놔봐라 하면 기독교에서 증거였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 생각하냐면 바로 이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죽을 당시에 자기도 같이 붙잡혀서 죽기 싫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다시 뿅 하고 부활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 부인했어? 라고 얘기 안 하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예,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 남은 평생을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그 베드로가 전하는 이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면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즉 이게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증거인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초대한 우리들 사업자 자신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이것들을 다 잘 설명해내기가 역부족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뉴스킨에 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당신과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지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개도 알아보죠. 네. 우리는 개도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런 먹고 싶고 같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